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줄 수 있다. 영웅은 어디에서 좌절하는가? 어디에서 실패하는가? 일상에서 실패해. 거대한 것은 대개 이념의 구조물이거든. 일상에 있는 것들은 진짜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 자기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 절대 천하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노자의 꿈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가 먹는 것을 맛있다고 생각해라. 네 복장을 아름답게 생각해. 네 복장을, 네 거처를 편안하게 생각해라. 네 풍속이 좋다고 생각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먼저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정치 환경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소국과민이라고 표현해요. 자, 사회 구성원들을 각자 고유명사 속에서 자율적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내자. 내 삶의 원동력은 내가 작동시킨다. 나는 일반 명사로 살다가는 절대 죽지 않겠다. 고유명사로 살다 죽을 결심을 한 사람들의 총합. 이래야 사회가 역동적이고 건강할 것이다 하는 것이 노자의 주장입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14회를 언제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벌써 13회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 질의응답이 아니라 같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느낌이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좀 특별하네요. 특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노자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면서 처음에는 노자라는 생각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자 사상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자, 노자 사상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춘추 전국시대는 철학적으로 보면은 법가로 결국은 마무리가 되죠. 법가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진시황의 통일로 춘추 전국시대가 종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을 할 때 법가를 통치 이데올로기를 했잖아요. 자, 법가라는 사상은 되게 이렇게 머릿속에 좀 어떤 이미지는 갖고 계시잖아요. 자, 법가 사상이 여러분들 생각에 법가 사상이 유가 쪽에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도가 쪽에 좀 더 가깝겠습니까? 법가 하면 유가 쪽에 좀 더 가깝죠. 예, 유가 쪽에. 그런데 사마천이라는 대학자는 자기가 쓴 역사책,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집하면서 거기에 유명한 학자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을 열전이라는 편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아마 쉬운 방법은 먼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온 사람인가 안 나온 사람인가, 나온 사람이면은 사기 열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어떤 입구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노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일단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한번 보는 거죠. 한나라 때 사람들은 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노자로 이제 천천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자가 어느 열전에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은 사마천은 노자 한비 열전이라는 책 안에다가 노자를 배치해 넣었어요. 이게 노자 한비 열전은 노장 신한 열전이라고 그러대요. 노자 한비 열전이라고 할 때는 노자와 한비자를 말하는 거고, 노장 신한 열전이라고 할 때는 노자, 장자, 신불해, 한비자 이 네 사람을 한꺼번에 칭해서 노장 신한 열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마천은 노자와 장자와 신불해와 한비자를 하나의 챕터로 묶었어요. 노자와 장자는 도가 사상의 대표자들이고, 신불해와 한비자는 법가 사상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역사책을 쓰면서 도가 사상하고 법가 사상가들을 하나의 챕터로 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법가 사상은 도가 사상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마천은 이거를 하나의 챕터로 묶었다.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묶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마천 정도의 학식이 있는 사람만이 노자와 장자, 신불해와 한비자 이 전혀 그러니까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지는 두 학파를 하나의 챕터로 묶을 수 있었다. 이것은 사마천의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마천이 얼마나 당시 철학적 흐름에 전통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는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춘추 전국시대는 이제 우리가 익히 한 이야기니까 아마 앞으로 한 5분 정도는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아마 처음 들은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때 춘추 전국시대 역사 발전은 지방 분권 시스템에서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죠. 이동해 가는. 자, 그러면은 또 이것이 춘추 전국시대를 이해하는 한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자와 노자를 최초의 철학자라고 할 때 최초의 철학자들이 한 역할은 뭐예요? 인간을 신의 명령으로부터 독립시켜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의 명령으로부터 인간을 독립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의 철학자는 노자와 공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노자와 공자가 철학을 시작하기 이전에 중국을 지배했던 세계관은 천명이었죠. 그 다음에 공자와 노자가 세운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은 도의 질서관이죠. 도죠. 천명에서 도로 넘어간다 하면은 천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도가 새로운 특징으로 이것을 바꿔내는 거 아니에요. 천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천명은 권위를 비의성, 임의성, 주관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비의성, 주관성, 임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천명이 더 이상 새로운 계급이 성장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도의 질서는 비의성, 임의성, 주관성을 극복해서 투명성, 보편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 다 생각 안 나시죠? 자,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천명론을 극복해서 도의 질서를 건립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노자는 공자보다 훨씬 완벽하게 완수해내요. 그러니까 도덕경 4장에서
공자가 도는 상제지선, 뭐냐, 상제, 하느님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앞서 있다. 공자는 논어 안에서 하늘에 기도하는 일을 이야기한다 할지 하늘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노자는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도는 신, 상제를 완전히 극복해서 상제보다 더 우선한 것이다 하고 주장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명론을 극복한다는 점에서는 노자가 그 시대적 임무를 더 잘 완수했어요? 공자가 더 잘 완수했어요? 노자가 더 잘 완수했다. 노자가. 자, 노자는 소국 과민을 주장해요. 소국 과민을 주장하면은 이게 지방 분권형이라는 거예요? 중앙 집권형이라는 거예요? 지방 분권형이라는 거죠. 당시 현실 정치 속에서 주도권은 노자한테 있겠어요? 공자한테 있겠어요? 노자한테 있죠. 노자한테 있어요. 왜? 당시 국가 형태가 분권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사상계 흐름에서 주도권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주도권은 여전히 노자가 가지고 있어요. 제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때 중심 학문이 주류학과 노자 사상이었어요.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를 자칭하기를 시황이라고 그래요. 왜 시황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진시황 눈에 봤을 때 그 이전의 왕들은 권력이 없는 그냥 진시황이 봤을 때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흐름을 전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의 지금 산동지방, 그 옛날에 제나라였어요. 중국의 제나라는 전국 칠훈 중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 제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제나라에는 원래 강씨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전씨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전씨가. 우리나라에 익히 아는 그 전씨가 아니고 그 바전자를 쓰는 전씨예요. 바전자를 쓰는 전씨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전씨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통치권의 정당성이죠. 통치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통치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연구소를 세우는 거예요. 연구소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잡학이라는 개념이, 학문 경향이 생겨요. 모든 학문을 섞어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꿈이 생겨요. 그게 이제 제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나라의 성문 중에 직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직문. 직문 밖에다가 학궁을 세웁니다. 학궁. 배울 학자에다 궁정궁자, 학궁. 직하학궁을 세워서 거기서 모든 학자들을 전부 모아요. 모든 학자들을 전부 모으는데 이 사람들의 조건은 뭐예요? 잘 먹이고 잘 대우해줘요. 거처를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치는 논하지 마라. 사상만 통일해라. 그래서 그 중국 각지에 있는 사상가들이 거기로 모여듭니다. 중국 각지의 사상가들이 거기로 모여드는데 그때 사상의 흐름은 뭐냐면은 여전히 그때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노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노자 사상을 어떤 줄기로 해서 다른 여러 사상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황로학이라는 학풍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때 직하학궁에서 중국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어떤 사상을 종합 통일하려는 사상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중심 학문이 주류학과 노자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직하 노자 사상이 주류 학문이 되고 있던 이때 제나라 직하 학궁 안에서
학궁의 대장, 학궁의 대장 그러니까 이상한데 뭐 총장, 뭐 이렇게 교장 이런 거 있죠. 제일 이렇게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죄주라고 그랬어요. 그 죄주를 순자가 역임을 합니다. 순자가 노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두 제자들을 배출합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이사와 한비자라는 제자예요. 이사와 한비자가 진시황을 도와서 특히 한비자는 법가 사상의 집대성자예요. 이 법가 사상이 한비자에 의해서 집대성된 다음에 그것이 진시황한테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되고 진시황은 법가 사상을 근거로 해서 중국을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를 자칭하기를 시황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황제다. 진시황이란 말은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다 말이에요. 왜 진시황이 자기를 왕이나 천자라고 하지 않고 왜 시황이라고 했을까요?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는데 중국을 통일할 때 왜요? 진시황의 중국 통일은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중앙집권 관료체제인데 중앙집권 관료체제라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가 나라 전체를 행정단위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야? 천자와 제후 사이에서는 뭐야? 나라와 나라의 연합이죠. 그런데 진시황은 통일해가지고 진나라 전체를 행정단위로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과 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세운 군수도 진시황이 명령해요. 현도 진시황이 명령해요. 그러니까 그때 군을 다스리는 군수는 왕이 임명하고 현을 지배하는 현령도 왕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진시황 눈에 봤을 때 그 이전의 왕들은 권력이 없는 그냥 진시황이 봤을 때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이전의 왕들하고는 다르다. 자기는 통일한 다음에 전국을 행정단위로 묶어가지고 저 말단의 관리까지 내가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진정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용어로 쓰지 말고 나는 황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진시황이 돼요. 진시황이 한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죠. 그 정책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익히 아는 정책이 뭐예요? 분서경유. 분서경유.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 수레바퀴축 통일. 그 다음에 문자 통일이에요. 자, 진시황이 통일되기 전까지 중국은 쪼개져 있었어요? 통일돼 있었어요? 지방 분권형이었죠. 각각이 자기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다 다스리고 있었죠. 자, 지방 분권형으로 나라를 쪼개져서 다스리고 있을 때는 쪼개져서 나누어져 있는 나라의 통치권자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면은 자기 고유만의 특색으로 무장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어떤 통일된 체계를 가져야 되겠어요? 자기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져 있을 때는 각 통치자들이 전부 다 수레바퀴 축도 자기 나름대로 따로 있었고 문자도 자기 문자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데올로기도 각 나라마다 따로 있었어요. 도량형도 다 따르게 했었어. 자, 그래서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했다. 그 말은 뭐냐?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는 책, 기술책은 안 채웠어요. 사상이 들어있는 책은 모두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의 법가 사상으로 통일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방 분권형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고 있던 어떤 그 제후국들의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귀족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자, 진시황이 행정 단위로 나라를 묶어서 통일했다. 그러면은 행정 단위로 묶이기 이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상당히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시황 통일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행정 단위로 묶여서 통일되기 전에 힘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의 힘을 빼야 돼요. 귀족들의 힘을 빼지 않으면은 자기 힘이 안정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모든 정책은 다 뭐예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 귀족들의 힘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뭐냐면 통일 정책이고 표준화 정책이에요. 다양성을 말살해야 되죠. 진시황의 통일은 진시황의 개혁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이 개혁은 뭐냐? 이 표준화, 보편화,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 발전 추세와 달리 그 이전부터 나라를 쪼개서 관리할 때 힘을 가지고 있던 구귀족 세력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을 공고히 하려고 그랬죠. 진나라가 왜 망하게 됐는가? 모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그러죠. 왜 혁명보다 어려운가? 진시황은 바로 끝나죠. 그때 대표적으로 나타난 두 영웅이 있어요. 그 영웅이 누구예요? 항우하고 유방이 나타나요. 유방은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감찰할 수 있었어요. 노자 사상에서 법가 사상까지 이어지는 맥락이 순자를 통해서 이사와 한비자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죠? 자, 철학의 흐름과 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법가의 뿌리는 노자예요. 그러니까 노자와 한비자가 하나의 챕터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춘추 전 다시 좀 더 앞으로 가죠. 저기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다시 좀 앞으로 가면은 춘추 전국시대의 전체 사상에서 이 중국인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천명론을 극복하고 어떻게 도의 질서를 확보하는 거죠. 도의 질서는 어떻게 투명한 질서, 어떻게 보편적 질서, 어떻게 객관적 질서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시대 문제 의식을 일관되게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역사를 진행해 나가가지고 최종 결론은 천명의 극복이라는 노선에서 노자를 타고 순자를 거쳐서 뭐예요? 이사와 한비자를 거쳐서 거기서 뭐예요? 법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법으로 귀결됐다 하는 것은 뭐냐? 중국 사람들이 철학을 시작한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계속 붙잡고 늘어져서 만들어낸 최종 귀결이에요. 그 최종 귀결은 법이었고 중국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법이 가장 투명한 것이고 법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법이 가장 객관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역사적 사명은 진시황이 진나라 통일을 통해서 완성을 해냅니다. 그 완성의 과정 속에서 개혁을 진행하고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개혁의 힘이 분산되는 바람에 진시황은 바로 끝나죠. 진나라는 15년 유지되는가? 15년 만에 진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왜 망하게 됐는가? 우리가 모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그러죠. 왜 혁명보다 어려운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향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 과정 속에서 개혁 피로감이 개혁 동참자들한테 먼저 가게 됩니다. 모든 개혁의 실패는 초기에 함께 참여했던 개혁 참여자들이
개혁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반하면서 생겨요. 구귀족들의 압박에서부터 좀 벗어날 것 같아서 진시황한테 동참했던 이런 농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개혁 필요에 먼저 가요. 그래서 진승이라는 사람이, 진승이라는 그 농민이 여러분들 익히 들어봐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진승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고 선언하고 진시황이 농민 반란을 일으키죠. 그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흔들려요. 나라가 흔들릴 때 구기득권 세력들은 기득권의 특징이 있어요. 기득권의 특징이 뭐냐?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고 타격이 있을 때는 착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은 떨쳐 일어나요. 그래서 진시황의 개혁이 힘이 빠지자 이때 이제 뭐예요? 구귀족 세력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는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몰락을 할 때 이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죠. 그때 대표적으로 나타난 두 영웅이 있어요. 그 영웅이 누구예요? 항우하고 유방이 나타나요. 항우하고 유방. 황후는 귀족 출신이에요. 유방은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 기존의 이론이나 통치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은 항우고, 유방은 좀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유방은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관찰하면서 계속 유방은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계속 패하죠. 항우한테 패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항우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방 옆에 가장 훌륭한 책사가 누가 있었어요? 장량이 있었죠. 장량이 유방한테 이야기합니다. 구귀족 세력들의, 그러니까 구귀족 세력들의 어떤 제후 세력들을 배후에 둔 장수들, 이런 사람들을 당신이 포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라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야 될 때입니다. 하고 유방이한테 장량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방이 거기서 공천하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 땅을 다 갖기만 하면 너희들하고 나눠 갖겠다. 자, 너희들하고 나눠 갖겠다 하면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유방은 역사 발전 추세는 중앙 집권으로 간다는 것을 유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 분권 세력들의 힘이 빠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유방은 알죠. 그러니까 유방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방 분권 세력을 품고 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중국식 DJP 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하를 선언하고 나서 한신 등과 같은 장수들이 유방 밑으로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방이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유방이 천하 통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유방은 분명히 압니다. 뭐냐? 역사 발전 추세는 계급의 이동은 중앙 집권 관료형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진시황이 몰락한 것을 보니까 아직 지방 분권의 기득권 세력이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품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방은 통일을 한 다음에 군현제와 다르게 군국제라는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요. 군국제. 자, 여기 나오는 거야. 군국제는 뭐냐? 군현제하고 봉국제를 합쳐놓은 것이 군국제예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군현제는 중앙 집권 시스템이죠. 봉국제는 뭐예요? 나라를 분봉해주는 시스템이니까 이건 지방 분권형이죠. 이 두 개를 연합해서 군국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군국제를 유방이 했다. 그러면은 유방의 꿈은
군현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국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데로 가는 거예요? 유방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군현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국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군현제죠. 군현제로 가잖아요. 자, 저기로 가죠. 자, 군현제로 가는데 그러면은 유방 머릿속에는 군현제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본국제를 품고 있죠. 유방이 본국제로 가려고 했겠어요? 아니죠. 통일하자마자 본국제로 군현제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품고 있던 지방 분권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처단해야 되겠죠. 다 죽여야 돼요. 자, 역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과거의 사람들 이야기로는 듣고 알았을지 몰라도 자기 일이 됐을 때 자기 눈앞에 막 그 유방이 땅을 쪼개서 너 여기를 다스려라 그러니까는 다 그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한신, 회남왕, 유한 이런 사람들 다 죽죠. 그런데 여러분들 살면서 그래요. 다른 것을 볼 때는 아 역사는 그렇지 하지만 그 역사 속에 자기가 들어있을 때는 그것을 못 느끼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객관화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장량. 장량은 유방한테 천하통일만 시켜주고 여기 유방 옆에 붙어있다가 자기가 죽을지 무한히 아니까 장량은 호련히 떠나버리죠. 호련히 떠났어요. 호련히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 거기가 뭐예요?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가는 장가계가 장량이 유방 통일시켜주고 도망가서 산대요. 유방은 거기 진실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쫓아갔다고 그래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그래도 그게 워낙 요새라 아마 그 꿈을 그 유방 뜻대로 못하고 장량은 거기서 자기 가족들을 계속 번창시킬 수가 있었죠. 나머지 사람들 유방의 군현제 꿈 속에 들어있던 그 본국제 세력들, 분봉제 세력, 지방 분권 세력들은 다 죽어갑니다. 개혁을 할 때 제일 필요하고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겠어요? 도가 사상의 핵심은 뭐냐? 민간의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민간하고 중앙하고 갈등이 생겨요. 무장에서 등장한 그런 세력이 뭐냐? 황건적들이었어요. 유비, 조조, 선권이죠. 조조는 유비보다도 힘이 약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는가?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도가하고 유가가 결혼을 하게 돼요. 유방이 통일을 해서 보니까 진시황이 개혁 정책을 하면서 개혁을 할 때 제일 필요하고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 돈 없는 개혁은 없어요. 그런데 개혁은 꼭 돈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거든. 새로 등장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고달퍼요. 없는 돈 가지고 하려니까. 근데 유방이 딱 들어서 보니까 진시황이 그 개혁을 그렇게 개혁 피로감이 자기 개혁 동참자들을 다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과격하게 개혁을 했다면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딱 통일을 해서 보니까는 중앙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한 정책이 뭐냐면은 약법 3장. 살인자는 죽인다. 물건을 훔친 자나 상해죄를 범한 자는 감옥에 가둔다. 이 세 가지 법령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풀어줘요. 그것을 뭐냐? 청정무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청정무의 정책. 이 청정무의 정책을 유방이 실시합니다. 청정무의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뭐냐? 중앙의 재정이 고갈돼서 민간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모든 국가의 관리를 최소화하고 민간한테 모든 자율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 민간한테 모든 자율권을 줘면 민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죠. 경제활동이에요. 자, 민간에 자율권을 주면 민간의 경제활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뭐예요? 세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자율권을 민간한테 주고
중앙이 세수를 점점 거두어들여서 중앙이 이제는 뭐 세수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민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겠다 싶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한무제 때예요. 그러니까 한무제 전까지 65년 동안 유씨 왕조가 실시한 정책은 뭐냐? 청정무위 정책이고 이거는 도가 사상의 정책이에요. 도가 사상의 핵심은 뭐냐? 민간의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자, 한초에 민간의 자율권을 줬어요. 민간의 자율권을 주면은 민간도 성장하고 중앙도 성장하죠. 국가도 성장하죠.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국가의 성장이 조금씩 빠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잖아?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니까.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서는 민간하고 중앙하고 힘이 비슷비슷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슷비슷해질 때는 민간하고 중앙하고 갈등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 이 싸움이 생긴 현상이 중국에서는 한나라 초기에 뭐냐? 새와 철과 소금의 전매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은 중앙이 가질 것인가 민간이 가질 것인가, 전매권을 국가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가질 것인가, 소금과 쇠를 민영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서 계속 국가는 힘이 성장해 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국가가 이 민간의 힘을 제어해야 되겠다. 학대가 되면은 뭐야? 나라가 관리형으로 들어가죠. 관리형. 국가가 힘이 세지면 민간을 완전히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무제 때란 말이에요. 한무제 때. 자, 그러면은 한나라 초기에서 이렇게 한무제 때까지 올라올 때 이때 뭐예요? 민간은 이때 한무제 전까지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뭐예요? 지방 분권형 사상이 아직도 들어있을 때죠. 청정무위 정책을 실시할 때죠. 그때 중심 사상은 뭐예요? 도가 사상이었어요? 유가 사상이었어요? 도가 사상이죠. 도가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중앙 집권형으로 들어가면서 이때 뭐예요? 유학으로 통치 이데올로기가 바뀌죠. 이때 동중서라는 철학자가 나와서 유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도가 사상은, 지방 분권형 도가 사상은 뭐예요? 제야 세력이 됐죠. 한무제 이후로는 이제 도가 사상은 제야 세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유가 사상이 이제 뭐예요? 중심 통치 이데올로기 사상이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한나라 만렵에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유가 사상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못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한나라가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한나라가 망할 때 한나라를 망하게 한 제야 세력들이 무장해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 무장해서 등장한 그런 세력이 뭐냐? 황건적들이었어요. 이 황건적들은 다 도교도들이에요. 자연주의 학자들이에요. 지방 분권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형 관리형이었던 이 유학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 제야 세력들이 이제 도교도 세력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나라가 붕괴하죠. 그러니까 한나라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고 일어난 영웅들이 있죠. 대표적인 영웅이 누구예요? 유비, 조조, 선권이죠. 한나라가 멸망하고 도교도들이 아마 여기쯤에서 등장했죠. 도교도들이 등장할 때 유비는 도교도들을 이용하거나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송건은 길을 쓰고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조조가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힘이 팽창하게 된 근거는 뭐냐? 새로 등장한 도교도들을 정상적인 납세자, 정상적인 군인으로 포섭해요. 그래서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조조는 역사 발전 추세, 지금은 유학이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역사 발전 추세는 이 새로 등장한 이 자연주의 세력들, 이 도교도들의 세력들이, 도가도들이 이 새로운 역사 발전 추세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유방이 군현제와 봉국제 시스템을 연합해야 될 필요를 느꼈듯이
새로 등장한 도교도들과 기존에 있던 유학 신봉자들을 함께 연합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그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뭐냐?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도가하고 유가가 결혼을 하게 돼요. 도가하고 유가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새로운 사상이 무엇이냐? 위진현학이라는 사상이에요. 위진현학이라는 사상. 이 현학이라는 사상의 가장 기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왕필이라는 철학자다. 유방은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본 사람이에요. 조조는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보고 현실적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 속에서 노자의 사상은 거의 반 이상의 역사적 역할을 담당했어요. 노자의 사상이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된다.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된다 하는 건 뭐냐? 민간의 주도적 자발성으로 국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죠. 자, 긴 시간이에요. 자, 도교는, 노자의 사상은 춘추 전국 시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역사 발전 추세, 중앙 집권 표준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노자는 잘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순자의 도움을 받아서 법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는 법가와 한 식구가 돼요. 한 집안이 됩니다. 집안이 돼서 다시 뭐예요? 법가로 한번 통일한 다음에 나라가 쪼개져서 국가가 힘이 없고 중앙 힘이 없고 민간의 자율성이 필요할 때 그때 뭐예요? 지배 이데올로기로 노자 사상이 다시 등장을 하죠. 통치 이데올로기 됩니다. 그러다가 중앙이 힘이 있어서 관리를 하게 될 때 노자 사상은 다시 제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무너질 때 다시 등장해서 나중에 뭐예요? 위, 진, 남북 쪽까지, 남북 쪽은 이제 불교가 많이 들어오고 이때까지 계속 뭐예요? 노자의 사상은 이렇게 중심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하게 돼요. 자, 역사 속에서 노자의 사상은 중국 역사 속에서 노자의 사상은 거의 반 이상의 역사적 역할을 담당했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분명히 봤습니다. 자, 노자의 사상이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된다.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된다 하는 건 뭐냐? 주도권을 국가가 가지 않고 민간한테 준다. 민간의 주도적 자발성으로 국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민간 자율성에 기반하고 민간 자율성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발적 어떤 힘이 국가의 진정한 힘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방과 조조를 보세요. 유방과 조조는 유방이 항우를 이기는 겁니다. 항우는 제후국을 세우는 등 자기 머릿속에 있는 통치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항우는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본 사람이에요. 유방은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본 사람이에요. 유비하고 조조의 싸움에서도 유비는 유학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비는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본 사람이에요. 조조는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보고 현실적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노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노자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다면은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지 말고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우리 속에서 자신을 용해시켜버리면 안 되고 나의
독립적 자발성을 끝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집단 속에서 자기의 자발적 생명력, 내적 충동이 용해돼서 사라지도록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 그 힘이 여러분들을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잘 즐겼습니다.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잘 즐기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잘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노자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잘 즐기시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